70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손주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가족이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며느리 손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 10억 때문이었어요. 이틀 밤낮을 산속에서 울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마리 개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도 아닌 짐승이 사람보다 더 사람다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의 완전 범죄와 그걸 막아낸 진돗개 한 마리의 기적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은 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돌아보니까 뭔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근데 며느리가 제 물기 묻은 손을 잡는 거예요. 부드럽게요. 어머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공기 좋은 데 가서 기분 전환 좀 하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처럼 살았을 뿐인데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찬물에 시아버지 빨래 삶고 김장철이라고 배추 100포기 절이고 손주들 반찬해서 냉동실에 채워놓고 그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허리야 뭐 원래 좀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리고 그랬지만 그게 뭐 대수였겠어요. 70평생 그렇게 살아왔는걸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무슨 여행을.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여행을 가요. 동네 경로당 가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근데 며느리가 이미 제 낡은 가방을 방에서 꺼내 들고 오는 거예요. 언제 준비했는지 가방 속에는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어요. 제가 효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생신도 다가오는데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칠순 생일이요. 아무도 기억 못할 줄 알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냥 지나갔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며느리가 기억하고 있었다니. 며느리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데 다녀오시면 10년은 젊어지실 거예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며느리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준 게 시집 온 후로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어요. 아, 이 아이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자꾸 제 얼굴을 살피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제 반응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언제 가면 되는 거니? 내일 새벽에 출발해요. 일찍 가야 좋은 공기 마실 수 있어요.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어요. 제가 거절할 틈도 없이요. 왜인지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마치 겨울날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던 그 감촉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웠어요. 그리고 며느리 눈빛도요. 간절했지만 뭔가 다른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한 걱정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효도하겠다는데 의심하는 제가 나쁜 시어머니 같았거든요. 근데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준비하세요. 곧 갈게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지막 여행, 마지막 외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새벽 5시에 며느리가 왔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니까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도시락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가세요. 기운 나시라고 제가 특별히 지은 약밥이에요. 약밥이었습니다. 대추랑 밤이 박힌 찰진 약밥. 며느리가 이런 걸 해올 줄은 몰랐어요. 시집 온 후로 단 한 번도 제게 손수 만든 음식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근데 뭔가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약밥이 원래 이렇게 쓴가 싶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다 먹었어요. 맛있다. 고맙구나. 며느리는 계속 제가 다 먹는지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요. 왜 그렇게 확인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차에 타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는지 이것저것 꺼내더니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재산 관련 서류네요. 제가 어제 가방에 넣어둔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둔 거였어요. 집 문서, 통장, 그런 것들이요. 혹시나 싶어서 챙겨뒀던 건데 며느리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직도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네요? 이거 바꾸셔야 해요. 그건 아버지가 정리하시던 건데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큰일 나요. 상속이 복잡해져요. 지금 바로 아들 명의로 바꾸셔야 해요.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걸까요?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서류 이야기만 했습니다. 명예 변경, 상속, 유언장, 산 구경 가는 건지 법무사 사무실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는 건강하시니까 당장은 괜찮으세요. 그치만 만약을 위해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또 만약이었습니다. 계속 만약이라는 말을 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10억 정도 되시잖아요. 이거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10억?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고 절약하고 모아서 만든 재산이었어요. 근데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10억은 왠지 차갑게 들렸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산길. 휴대폰을 꺼내봤어요. 신호가 하나 둘 사라지더니 아예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신호가 안 잡혀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신호도 안 잡히는 산속에 가는데 괜찮냐고요. 응, 괜찮다. 대답은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긴장됐어요. 며느리는 그게 좋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래야 진짜 쉬는 거예요.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는 거죠. 세상과 단절. 그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나무들이 점점 울창해졌습니다. 사람이 안 보였어요. 집도 안 보이고 차도 안 지나다니고 며느리야,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공기 정말 좋은 데예요. 며느리는 계속 운전만 했습니다. 표정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백미러로 잠깐 보이는 눈빛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약밥을 먹고 나서 자꾸 졸음이 왔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차만 타면 잠이 안 오는데
그날따라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고개가 떨어졌어요. 어머니,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잠들면 안 됐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눈을 뜬 건 며느리가 흔들어서였습니다. 정신이 몽롱했어요. 머리가 무겁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이었어요.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줬습니다. 제 낡은 가방이었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길을 물어보러 간다고 했어요. 금방 온다고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며느리가 안 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며느리는 누구한테 길을 물으러 간 걸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졌습니다. 목청껏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산새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2시간째였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걸요.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확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긴급 전화도 안 됐어요. 완전히 외딴 곳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가방을 열어 물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물병을 챙겨뒀는데 없었습니다. 약도 찾았어요. 혈압약, 소화제 분명히 넣어뒀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다시 뒤졌지만 옷가지만 있었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약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며느리가 일부러 뺀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 이해했습니다. 아, 이게 계획이었구나. 처음부터 저를 여기 두고 갈 계획이었구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땅바닥이 이렇게 차가운 줄 몰랐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버려진다는 게 이런 느낌인 줄 몰랐습니다. 아들 낳아 키우고 며느리 시집 보내고 손주들 돌보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 산 게 이게 끝인가요? 눈물이 나는 걸 참으려고 애썼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산속에 제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왔어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어둠은 처음이었어요. 도시에서는 가로등이 있고 집에 불이 켜져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빛조차 나무에 가려 거의 안 보였어요. 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등산복을 입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밤이 깊어갔고 설상가상 빗방울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짐승 소리 같았습니다. 곰일까요? 멧돼지일까요? 무서웠지만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서 혼자 죽는 건가. 재산은 며느리 차지가 되겠죠. 10억이요. 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아들한테 가고 결국 며느리가 쓰겠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산에서 조난사고, 신호도 안 잡히는 곳, 물도 약도 없이 70 노인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틀이면 끝나겠죠.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분노조차 이 어둠 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만 뜨고 있었어요. 죽음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는 얼굴, 차가운 눈빛,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얼굴도 보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요.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이게 며느리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짐이었을까요? 없어져야 할 존재였을까요?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봤어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25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던 아이였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잘해주고 싶었어요.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며느리는 출근만 하면 됐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제가 뭘 해주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거절당했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손을 막았고, 빨래를 개려고 하면 가져가 버렸고, 밥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시켜 먹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편하게 해주려는 거라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제 손길이 닿은 게 다 싫었던 겁니다. 2년, 3년 지나면서 며느리는 점점 저를 피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부엌에 가면 거실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항상 공손했거든요. 말도 존댓말 썼고 얼굴에 티도 안 냈어요. 근데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절 싫어한다는 걸요.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둘째, 귀여운 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15만 원. 거기서 조금씩 모아서 손주들 용돈을 줬어요. 한 달에 10,000원씩이요. 근데 며느리가 그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아이들이 용돈 받은 날이면 며느리 얼굴이 확 굳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버릇 나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버릇? 할머니가 손주 용돈 주는 게 버릇을 나쁘게 하는 건가? 그게 뭐가 잘못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용돈도 못 줬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요. 손주들이 올 때도 조심했어요. 과자 하나 주는 것도 10,000원 쥐어주는 것도 다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손주들 눈치. 제 집인데도 불편했습니다.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어쩌면 며느리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없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제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불편했던 거겠죠. 제가 죽으면 며느리는 편해지겠죠. 재산도 생기고 자유도 생기고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갈라졌어요. 혀도 부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며느리 계획대로 되는 거겠죠. 산에서 조난당한 불쌍한 할머니. 그렇게 기억될 거예요. 근데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가족 위에 평생 산 게 죄인가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산 게 잘못인가요? 눈물이 말라버렸는지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싶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어요. 입술은 완전히 갈라졌고 혀는 부어서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했어요. 깨어 있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보였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보였고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분명히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환청인가 싶었어요. 근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몸을 나무 뒤에 숨겼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걱정 마. 완벽해. 신호도 안 잡히는 곳이라 아무도 못 찾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재산 10억이야, 10억? 사채업자들한테 이번 주까지 8억 갚아야 한다며. 어머니 명의 집이랑 땅 처분하면 되잖아. 이틀이면 끝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채요? 8억이요? 아들이 그런 빚을 졌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제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들이 애들 학교까지 찾아왔어. 이번 주 안에 못 갚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했어.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고. 70 노인이 산에서 물도 없이 얼마나 버티겠어. 사고사로 처리되면 바로 상속 진행할 수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제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했다고, 상속 절차도 다 알아봤다고, 일주일이면 집이랑 땅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아들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엄마한테 그냥 말씀드릴 순 없었어? 돈 좀 빌려달라고.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줄 것 같아? 당신이 사업 망한 거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알면서. 그냥 이게 나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더 차갑게요. 사채업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머니 집 처분하라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팔아?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잖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약한 목소리로요. 그래도 엄마인데 당신 착한 척은 지금 우리 목숨이 달린 문제야. 애들 생각 안 해? 사채업자들이 애들까지 해칠 수도 있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아팠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안 됐어요.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확인하려는 걸까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무 뒤에 바짝 붙었어요. 며느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를 못 봤어요. 아니, 안 본 척한 건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가 평생 모실 수도 없잖아.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나은 거야. 며느리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통화도 끊긴 것 같았어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크게,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이었어요. 이해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 사채를 썼다는 것, 빚쟁이들이 협박한다는 것,
그래서 제 재산이 필요했다는 것. 근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엄마였나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 줄 사람이었나요? 아들이 어려우면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게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죽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는 못 죽어요. 며느리 계획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신 몸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어서라도 여기서 나가야 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이제 산새 소리만 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새 비가 오고 있었고 날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일어서야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근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손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팔이 휘청거렸어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땅바닥이 이렇게 차가운 줄 몰랐어요. 낙엽이 뺨에 닿았습니다. 흙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게 죽음의 냄새인가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볼 힘도 없었어요.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산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구나. 머릿속으로 주마등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이랑 처음 만난 날, 아들을 낳던 날, 손주를 처음 안았던 날,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슬픈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눈치 보던 날들, 혼자 울던 밤들, 외로웠던 시간들. 이게 제 인생이었나요? 이렇게 끝나는 게 제 운명이었나요? 그때였습니다. 무언가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게 뺨을 훑었어요. 환각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또 핥았어요. 이번엔 이마를요. 눈을 겨우 떴습니다. 흐릿하게 무언가가 보였어요. 하얀색이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개였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제 앞에 있었어요. 순백색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개가 다시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짖었어요. 크게요. 마치 일어나라고 하는 것처럼요. 개야.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쉰 목소리였어요. 개는 제 옷을 물었습니다. 등산복 소매를 입에 물고 끌었어요. 일어나라는 듯이요.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제 옷을 물고 당겼어요. 그리다가 어딘가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저를 보며 짖었습니다. 넌 뭐니? 개는 또 뛰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따라오라는 것 같았습니다. 날 살려주려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도 아닌 짐승이 저를 살리려 하다니. 제 새끼도 못한 짐승이 저를 포기하지 않다니. 기어가야 했습니다. 일어설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야 했어요.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개가 제 옆에서 계속 짖었습니다.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힘내라고, 조금만 더 가자고. 몇 미터를 갔을까요? 아니, 몇 센티미터였을지도 몰라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었어요. 계속 기었습니다. 개가 앞장섰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저를 기다려줬어요. 제가 멈추면 돌아와서 다시 옷을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계곡이었어요. 개가 저를 계곡으로 데려온 겁니다. 물이 보였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계속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갈 때마다 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잘했다는 듯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개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세상에서 저를 위해 남은 건 이 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었어요. 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 손길을 받아주었어요. 넌 누구 개니? 주인은 어디 있어? 개는 대답 없이 제 손만 핥았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 같았어요. 길 잃은 개인가, 버려진 개인가. 어쩌면 저처럼 버려진 존재인지도 몰랐습니다. 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를 가리키며 짖었어요. 저기로 가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살려주려는 거였어요. 개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제가 쓰러지면 돌아와서 다시 일으켰어요. 몇 번을 그렇게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기어갔을까요? 저 멀리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개가 더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등산로였습니다. 개가 저를 등산로까지 데려온 거예요. 등산객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맥을 짚었어요. 누군가는 119에 전화했고요.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목소리들이 겹쳐서 들렸어요. 구조대가 왔습니다. 들것에 실렸어요. 개는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따라왔어요. 이 개가 할머니를 구한 것 같아요. 계속 짖어서 찾았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개한테도 그 사람한테도요. 경찰이 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위치를 조사하고 제 신원을 확인했어요. 며느리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놀란 척하는 표정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화장실 잠깐 다녀온 사이에 어디 가신 거예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경찰이 며느리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언제 어떻게 할머니를 잃어버렸냐고, 왜 신고가 늦었냐고. 며느리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안 계셨다고, 한참 찾다가 휴대폰 신호가 잡혀서 신고했다고.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제 가방을 조사했습니다. 증거 확인 차원이라고 했어요. 가방을 뒤지던 경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죠? 작은 약봉지였습니다. 수면제였어요. 며느리가 약밥에 넣었던 그 수면제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많냐고. 그건 어머니 약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게는 수면제 처방 기록이 없었거든요. 경찰이 그걸 확인했어요. 가방에서 또 다른 게 나왔습니다. 서류 뭉치였어요. 재산명의 변경 서류, 유언장 초안, 상속 관련 문서들.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경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았어요. 의사가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아들과의 통화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사채 얘기, 재산 얘기, 이틀이면 끝난다는 얘기, 수면제 구매 기록도 나왔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구매한 거였어요. 일주일 전에요.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 며느리가 저를 산에 버린 것, 아들이 공범이었다는 것, 경찰이 아들도 연행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산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통화 기록, 수면제, 서류, 혈액 검사 결과, 모든 게 며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게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사세요? 왜 안 돌아가시고 우릴 힘들게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비어버렸어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나요? 살아있는 게 죄였나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태우고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어요.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개가 있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진돗개요. 할머니, 이 개가 계속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나 봐요. 개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가 제 손을 핥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살인미수로 징역 7년, 아들은 공모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봤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요. 제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예전과는 달랐어요. 찢어지는 아픔이 아니라 무뎌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울었거든요.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왔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여운 할머니, 못된 며느리, 폐류나 아들이라고요. 근데 저는 더 이상 가여운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남았거든요. 제 힘으로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 집에는 추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어요.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역 근처에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화장실이랑 부엌이 붙어 있는 오래된 방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제 공간이었거든요.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저를 구해준 진돗개를 찾아간 겁니다. 동물보호소에 임시로 맡겨져 있었어요. 개는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를요. 입양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란에 이렇게 적었어요. 복돌이라고요. 복돌아, 우리 이제 가족이야. 복돌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매일 아침 복돌이와 산책을 합니다. 동네 한 바퀴 도는데 30분 걸려요. 복돌이는 제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줍니다. 가끔 다른 개들을 보면 짖지만 저한테서는 떠나지 않아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받게 됐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경로식당을 알게 됐습니다. 점심때 가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가족이 없거나 가족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김할머니라는 분이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75이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산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김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줬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렇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복지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화요일마다 노래교실이 있었고, 목요일에는 그림 그리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근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제 인생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요. 가끔 면회를 오라는 아들의 편지가 옵니다. 읽지 않습니다. 서랍에 넣어둬요. 용서는 아직? 아니, 영영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잠 못 이루지는 않습니다. 어제 복도리와 그 산에 다시 갔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등산로 입구까지만 갔지만 괜찮았습니다. 산 아래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버려졌던 그 자리를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냥 나무와 바람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도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석양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와 복도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어요. 2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살랑거렸어요. 그 소리가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복도리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우리 집으로요.